네, 안녕하세요. 나눔과 배려의 현장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경숙입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장애인개발원 원장으로 일을 시작했고요. 제 여러 가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복지TV에서 저를 불러주시고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만들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 4월에 이 여성 최초로 한국장애인개발원 4대 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우선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임 원장으로서 정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진짜 제가 물론 이제 장애인개발원 원장이 되고 싶어서 공모에 응하고 뭐 면접도 하고 했습니다면은 이 결정된 것을 급작스럽게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정신없이 정말 그 출근을 해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달 동안은요. 제가 뭐를 하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 이제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이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 지금 장애인 개발원 해야 될 역할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요. 제가 이제 저도 당사자로서 항상 장애인 개발원을 지켜봐 왔죠. 하는 일에 대해서도 때로는 뭐 비판의 시각을 갖기도 하고 또 잘하는 건 또 칭찬해주기도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당사자이긴 하지만 그 이제 이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으로서 또 개발원은 또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업무 파악하면서 진행을 할 거지만 그래도 그 우리 기관이 해야 될 일, 결국 그것은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반을 만드는데 제 임기 3년 동안 열심히 잘해서 조금이라도 장애인의 좀 일상적인 삶이 나아졌다. 제 임기 마칠 때쯤. 그런 나아지는데 개발원이 조금 기여를 했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 평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또 이 원장님께서는 여성 장애인 당사자로서 여성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을 많이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의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또 제3대 부산 여성장애인연대 대표를 역임하셨는데요. 그동안 이런 여러 활동들을 하시면서 이 간략한 소개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3살 때 소아마비 후유증을 해서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 제 나이 때에 장애인보다는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어요. 특히 어머님이 여자도 공부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그런 어머님의 교육열 때문에 그 당시 장애인들보다는 혜택을 많이 받고 그래서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장애라는 이유로다가 취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졸업을 하고 긴 시간 방황을 하다가 장애인계 일을 시작한 것은 제가 30대 중반이 되어서였습니다. 1990년대 말. 그 당시에 일을 시작하면서도 무엇을 해야 될까는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당사자로서 그때 여성장애인 사회 참여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여성장애인 분야,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을 하는 것이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여성장애인 조직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성장애인 교육 관련 활동도 하고 또 조직 활동들 하면서 여성장애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였습니다. 그 우리 지역 사회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그 관심을 갖게 됐고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소를 2001년도에 정부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해서 상담도 하고 또 경찰이나 검찰 그런 수사 단계의 피해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법률적인 지원도 하고 물론 재판 과정에도 함께 참여를 하는 활동을 하고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피해자들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성폭력을 당하고 그 지역 사회에 계속 있게 되면 그 재피해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그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 우리가 얘기하는 보호시설이죠. 보호시설도 제가 2003년도에 만들어서 이제 생활을 함께 하면서 각종 뭐 훈련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모아지고 그래서 2007년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그 시행기구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됐는데 그 당시에 장애에게서 주장한 것이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기구 역할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하게 되니까 네. 그 기구에 그 장애인 당사자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주장을 했고 제가 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그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하기도 권고하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가장 주된 업무가 장애인들이 진정하는 장애인 차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그 역할을 또 열심히 수행을 했었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그 일이 굉장히 업무 강도가 강한 일이었어요. 저 스스로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인권위원회 임기가 끝나고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산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일을 하고 봉사활동 하면서 지내다가 또 제가 아직 이런 활동을 멈추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인 것 같아서 예. 더 나이 들기 전에 이제 기회를 가져보고자 제가 이제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했고 2018년도에는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은 이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네. 이 기구는 이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그 여론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기구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네. 그래서 제가 소통의 창구 그렇죠. 역할이네요. 아주 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정책 수혜자들과의 소통 역할을 하는 기구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 활동을 못했지만 그 활동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4개월여 동안 활동을 하면서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정말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취임하게 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어떤 기관인지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어떤 기관이냐.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여쭤보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두 가지 생각합니다. 장애인개발원이 10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 홍보가 좀 덜 돼서 우리가 하는 역할에 비해서는 좀 덜 알려졌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요새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홍보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기관의 미션으로다가 그걸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기관의 미션은 장애인 정책 개발과 자립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의 된 기능 중에 하나가 장애인 정책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장애 관련한 조사,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 조사 연구를 통해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그리고 또는 장애인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우리 정부에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립 지원 기관이라는 것이 이제 미션 중에 하나인데 네. 자립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자립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또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 사업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저희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 관련 사업입니다. 흔히 가장 많이 아시는 것이 장애물 없는
환경 만들기, 네. 베리어 프리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 베리어 프리 그 인증 기관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 환경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최근에 중점적으로 시작한 사업 중에 하나는 그 장애 아동과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장애 아동이라든지 발달 장애인들은 그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던 분야죠. 관련해서 이제 장애 아동 복지 지원법이라든지 발달 장애인 지원법들이 그 제정이 되면서 그 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중앙센터와 16개 그 발달 장애인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그 정책 개발하는 것부터 그 일자리 사업, 발달 장애인까지 사업의 폭이 굉장히 넓기는 하지만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 장애인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네, 이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업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이 가장 핫한 이슈로 장애인 일자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 역시 기관의 주된 역할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일자리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전국 이제 180여 개의 중증 그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서 저희가 카페 운영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I got everything이라는 여기 I got everything은 이제 중증 장애인들을 채용을 해서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개발하고 관련한 직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그 중증 장애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그 생산품 그 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나 마케팅 지원 등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이 말씀해주신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I got everything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예, 예. 하셨는데요. 예, 이 점차 그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용뿐만 아니라 이 장애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 같은데요.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예, 카페 I got everything은 지난달에 강원도 영월군청에 23호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 제가 가서 그 오픈식에 참석도 하고 예. 우리 거기 취업한 발달 장애인분들과 얘기도 나누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결국 우리가 이 I got everything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취업하기 힘든 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꿈앤 카페라는 그 이름으로다가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전문가로부터 그 컨설팅도 받았고요. 예. 또 이제 이 카페 전체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실행을 해서 이 I got everything 운영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요새는 카페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들도 이런 전문가 컨설팅과 표준화 과정에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I got everything은 이 I got everything을 설치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하는 사전 단계에서부터 시장 경쟁력을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권도 분석하고 그 다른 여기 주위의 상권 분석하면 이제 다른 업체들도 들어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분석을 하면서 얼만큼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운영될 수 있는가 또 고민을 하고요. 또 당연히 이제 그 마케팅이라든지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시켜서 그 비즈니스 마인드 우리 흔히 얘기하죠. 그런 것도 제고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여기 I got everything에서 쓰는 원두도 중증 장애인 생산품 시설에서 생산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네이밍 공부를 해갖고 밸런스 브라운
일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커피 원두의 이름이 밸런스 브라운입니다. 밸런스 브라운. 예, 공모를 해서 예. 그게 가장 적절하다고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해주셨어요. 예. 밸런스 브라운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질문해 주셨듯이 이제 고용 창출에 대한 그 일자리 확대도 되지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장애인들이 이제 이 카페라는 것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을 볼 수 있고 서로 만나는 공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공간에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을 만나고 또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이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신들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고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하는 장애인들을 보면서 맛있는 커피를 만들면서 그러한 현장을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애인들에게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다 이런 환경이나 시스템을 마련해 준다면 우리 장애인들도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일하면서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인식 개선이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식 개선이 되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네. 그 우리가 일자리 창출과 인식 개선의 두 가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또 앞서 그 하고 계신 사업 중에 이 중증 장애인 생산품 브랜드 꿈드레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을 지원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이 중증 장애인의 고용의 기회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를 법령으로 규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우선 구매 제도란 무엇인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구매 제도라는 것은요. 예. 그 이제 국가기관 뭐 여러 부처 여러 있죠. 뭐 보건복지부도 있고 뭐 행정자치부도 있고 뭐 청와대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그리고 장애인개발원 같은 공보기관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수백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17군데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공공기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 공기업도 있고 이런 이제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나 부처들이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들이나 서비스를 구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민원인들을 위한 볼펜 그리고 뭐 화장지도 있을 수 있고 뭐 그 벽지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필요하다면 벽지라든지 그리고 용역 서비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일하면서 구매하게 될 때 그 구매액에 현재 법률에는 1%를 중증 장애인 생산품 지정 시설에서 구매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관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를 구매를 해야 되면 거기에 1%는 만 원은 되겠죠. 예. 되겠지만 이게 우리가 100만 원 단위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씩 구매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1%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에서 구매를 하라는 것이고요. 예. 그 이제 평균적으로 지금 평균 1%는 그 넘었지만 사실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0%인 것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현실이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지정 시설은 일정 퍼센테이지 근로자 일정 퍼센테이지를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시설과 그 이제 우선 구매 제도가 가장 그 주는 의의는 일반 고용 시장에서 취업하기 힘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일반 고용 시장에서 경증 장애인도 취업하기 힘든데 중증 장애인은 더 힘든 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우선 구매가 활성화된다면은 중증 장애인들의 일자리로 늘어날 수 있고 그들의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현재 중증 장애인 생산품 지정 시설로 네. 그 지정된 곳이 이제 544곳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그 말씀해주신 가운데 이 0%인 것도 있다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더 활성화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제가 살펴보니까 아쉽게도 어떤 데는 뭐 10%가 넘는 곳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0%인 곳이 많은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장애인 개발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조금 더 많은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생산품들을 많이 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곧 할 사업 중에 하나인데 17개 지방자치단체에 그 구매 담당자들이 있어요. 구매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아무래도 판매 행위다 보니까 마케팅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마케팅 관련한 인력들을 저희가 국고로 지원을 받아서 지금 마케팅에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꼭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 업무 파악을 해보니까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런 장애인 생산품 시설들에서도 여러 가지 생산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휴지. 뭐 사무용품 같은 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조금 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시설에서 만든 것들은 좀 질이 낮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세심히 챙겨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편견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초기에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법이 제정되고 10년이나 지났고 개발원이 이 역할을 하면서 그 질을 높여야 된다는 일도 많이 우리 생산 시설에 같이 얘기를 해서 질이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품목이 많이 다변화돼 있었어요. 사무용품을 지나서 이제 광고 같은 것들 그리고 조명, 가구들도 품목이 굉장히 다변화돼 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는 이제 제가 보니까 이렇게 구매율이 낮은 데는 여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곳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질도 많이 개선이 돼서 뭐 비슷한 가격이면은 충분히 이것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그것들 많이 부각시키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 베리어 프리 인증제도라고 해서 이 베리어 프리라는 것이 생소하지만은 않은데요. 장애인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제도 우리가 흔히 이제 짧게 베리어 프리 인증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장애인들이나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BF 인증제도라고 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BF 인증제도는 우리가 이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아동 약자들이 우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건축물이나 시설에 접근하거나 또 이동을 할 때 불편하지 않게 그 시설물들을 이용하고 이동할 수 있게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BF 인증 제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법률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거고요. 2015년 7월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을 하는 건물이나 시설은 반드시 이 BF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이 맞춤형 복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맞춤형 복지에 대한 욕구를 기반으로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를 활발히 운영하고 계십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이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발달장애인 지원 법률이 제정이 되고 그 법에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한 계기를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이제 장애인 복지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 위주로다가 입안되고 시행이 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수의 장애 유형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운영이 됐었죠. 그래서 그 발달 장애인 수는 이제 장애인 전체 수에 비하면은
그 비중이 낮기 때문에 사실 소외되고 배제됐던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봄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돌봄을 우리 사회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가족분들이 대부분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네. 발달장애인 분들 부모님들 만나면은 소원이 예? 자식보다 하루 늦게 예. 죽는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을 우리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사회가 그런 돌봄을 가족에게만 부담을 시키고 사회는 이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그러한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제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부모들의 노력으로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설치가 됐고 이제 가장 주된 업무는 저희가 이제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입니다. 네. 이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 네. 그리고 생애 주기 특성 복지 욕구를 고려해서 지역 사회에 있는 서비스 인프라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개인에 맞는 지원 계획을 수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지역 사회에 어떤 서비스가 있나 막 찾아다니고 전화도 하시고 이제 부모님들과 그 정보를 공유하면서 찾게 되는데 네. 저희 발달 지원 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원스톱으로 그게 해결이 됩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중요하게 하고 있는 사업은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요. 예.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권익 옹호 활동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공공 후견 지원 그리고 피해 발달 장애인을 위한 보호 조치 또 사법 조처를 지원하는 권리 구제 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는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권익 옹호 예. 네,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또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발달장애인 지원 센터와 관련해서요. 제가 찾아보니까 예. 정말 많은 그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예. 다양한 또 기관들과 업무 협약도 체결하시고, 예. 또 이 인식 개선 교육도 이 학교라든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또 하고 계시는 것으로 봤는데요. 예. 네, 앞으로는 또 어떤 다양한 사업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다양한 것들을 활동들을 해오실지. 예. 네. 발달 지원 센터는 이제 생긴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그게 예. 사실 시작이라고 할 수 있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조직으로서의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전문가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또 고용 상태의 어려움상 인력이 충분히 없는 어려움도 있고 예. 또 저희가 이거를 이제 운영하게 되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라든지 부모님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데 네.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여러 가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업무 파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들과도 의사소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이름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아닌 정말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관이 물론 말씀드린 개인별 지원 계획이라든지 권익옹호 활동은 저희가 법에서 제정된 것 때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저희의 책무이기도 한데 이것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예. 저희가 얼마나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고민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제가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과감하게 그런 행정 절차라든지 줄여야 되는 부분도 줄이면서 정말 일하는 시간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서비스의 질과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고민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또 말씀해 주셨듯이 이 일을 저희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다양한 지역사회 관련한 기관들과 단체들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MOU 체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을 찾고 그 자원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면서 이걸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들께 어떻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활동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여기서 발달장애인 그 지원센터 업무뿐만 아니라 그 담당 공무원들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대한 역할과 법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 활동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말 다양하고 아주 유익한 많은 서비스를 하고 계신데요. 이 서비스가 장애인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내년 7월이면 예. 장애 등급제가 이제 드디어 예. 폐지가 예. 되는데 이 이후에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예. 이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예. 그 장애 등급제 폐지 시행 준비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준비단에는 장애인개발원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 장애인 서비스는 지금까지 정말 1급부터 6급으로 장애 등급을 쫙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지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일하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편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등급제가 딱 없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일하는 사람들로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네.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따르고 또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 등급이 없어진단 말이야. 예. 그럼 내 등급이 없어지면 혹시 내가 받는 서비스도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네. 제가 이제 그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걱정들도 있고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시행준비단에서는 예측되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최대한도로 이게 폐지가 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그 문제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전달 체계는 지금 읍면동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제 읍면동에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읍면동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또 시군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관련한 절차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장애인 그 복지법 관련해서 서비스 관련해서는 100건이 거기 그 명시가 돼 있어요. 관련된 것이. 네. 그리고 지자체 조례도 전부 다 지금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받는 서비스와가 지자체 조례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 조례도 다 살펴보니까 장애인 관련해서 1000건 정도가 있어요. 와,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이 파악하는 걸 장애인 개발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굉장히 일을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이런 그 장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명시해 놨는데 네. 그걸 살펴보지 못했다. 그럼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를 찾아서 바꿔야 될 것은 바꾸는 것을 차근차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원은 이런 그 제도가 정말 전면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나 이것을 진행하는 그 관계자 공무원들에게 이게 변경된 시스템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알려주는 작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담당 공무원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네. 그리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변경되는 제도와 절차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장애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장애인 정책 개발과 또 이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에 가장 이 초점을 두고 있는 핵심 그런 정책 연구는 무엇인가요? 올해 가장 핵심적으로 장애인 개발원이 하고 있는 연구는 그 장애인 패널 조사입니다. 예, 우리 장애인께서는 좀 낯선 용어이긴 해요. 근데 패널 조사. 예. 그 패널 조사는
그 장애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그 장애인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패널 조사를 한 경우는 없었고요. 장애인 실태 조사는 굉장히 아직은 단어죠. 예, 많이 근데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장애인 실태 조사는 지금 법에서 3년씩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패널 조사는 지금 장애인 개발원이 계획하는 것은 5천 가구, 장애인 가구,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고 이 한 5년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실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장애인 실태 조사 할 때마다 3년만 할 때도 이게 바뀝니다. 네. 예. 근데 패널 조사는 5천 가구를 딱 지정을 해서 5년 동안 이 같은 사람이 계속 하게 됩니다. 상당히 예. 장기적인 그렇죠. 그런 조사네요. 그래서 네. 이 이제 조사 대상이 같기 때문에 실태 조사하고는 다른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5천 가구를 쭉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 조항이 있을 겁니다. 문항이 있는데 그 문항을 통해서 이제 5년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장애인 정책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 것인지 또는 혹시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데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빈 곳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이 패널 조사를 통해서. 네. 예. 그래서 아마 실태 조사는 굉장히 다른 결과물을 우리가 그 볼 수 있으라고 예측을 하고 장애인 삶에 더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상당히 예. 궁금해집니다. 이 예. 조사가 어떻게 예. 결과가 나올지. 예, 저도 굉장히 물론 올해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예. 예비 조사를 저희가 했고요. 이제 예비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네. 이제 시행을 할 예정인데 아주 기대가 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패널 조사 이외에 네. 또 몇 건 더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이제 장애인 단체로부터 제안을 받은 네. 그 연구 주제가 4개가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 관광에 대한 거, 요새 이제 관광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관광에 대한 것과 또 수어 통역사 그 활성화에 대한 것들 4개의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가장 핫 이슈인 것 장애인 등급제와 함께 그 탈시설 문제에 대한 그 네.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별하게 다문화 가정의 장애 아동에 대한 연구도 지금 올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정말 이 다양한 분야의 그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그동안 여러 이런 연구 조사를 해오는 과정에서 또 재정이라든지 또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원래 장애인 복지법상에는 장애인 개발원의 설립 근거만 명시가 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사업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정관에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8일 날 장애인 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네. 장애인 개발원이 하는 사업이나 기능에 대해서 법에 이제 명문화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희 이제 사업 근거나 기능이 정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제 국고 지원 또 그 정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정규직 비율이 직원 수에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런 이유는 이제 이런 것들도 기인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장애인 복지법상에 명문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 개발하는 역할이 조금 더 강화되고 기능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앞에 말씀드렸던 많은 사업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등뿐만 아니라 이제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그리고 네. 국제 협력 등도 그 장애인 복지법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애 인식 개선, 그리고 장애인 안전 대책 강화 등의 부분도 새롭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도 더 활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네. 이런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서 예. 보다 더 활발하게 예. 네, 이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앞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이 계획이라든지 또 활동과 이 목표가 궁금합니다. 제가 임기가 3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장애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해보자고 장애인 개발의 원장으로 제가 왔는데 그 고민들은 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이 있지만 많은 분들과 앞으로 임기 3년 더 나아가서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서 우리 개발원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자 제가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난 5월 달부터 활동을 했어요. 예. 그래서 혁신위원회 하면 보통 이제 변화하자, 쇄신하자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저는 변화가 목적은 아닙니다. 변화 다음에 그 변화를 왜 하는가? 그거는 우리 장애인 개발원이 정말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일을 잘하는 것이요. 결국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나누기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만든 건데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내부, 외부 혁신위원 13분이 그 고민을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관련해서 또 소위원회에서 또 고민을 하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인사 조직 부분도 이제 연결돼서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 조직 부분은 또 그쪽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혁신위원회에서 고민하는 안들을 장애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나누는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혁신을 해야 된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역할을 잘하고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러한 혁신을 한다는 게 우리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전체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임기 동안 해야 될 일들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뽑을 예정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 사업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조직이나 인사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또 거기서 함께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혁신위원회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제가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것은 우리 장애인 개발원이 실질적으로 정책 연구 개발을 통해서든 뭐 직업재활 사업을 통해서든 편의증진 사업을 통해서든 가장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일상이 변화돼야 되는 것. 예. 장애인의 삶을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것.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직원들에게 늘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혁신위원회가 꼭 제가 듣기에는 이 어벤져스처럼 네, 그렇게 들리는데요. 이런 여러 노력들이 더 나은 사회로 향하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장애인 개발원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장 한 사람 그리고 직원만이 장애인 개발원에서 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좁게는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 전체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가 함께 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 개발원이 일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장애인 개발원이 장애인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좀 더 필요한 일들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관심과 지지 지켜봐 주시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